아버지는 효자 아들에게 유산으로 집도 땅도 아닌 눈먼 늙은 개 한 마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묻으라 한 곳엔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평생을 자린고비로 살며 이 일대 땅을 모조리 사들였던 거부. 박 노인의 방 안에는 죽음을 앞둔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그를 지켜보는 두 아들의 팽팽한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노인은 평생을 독하게 살았습니다. 남들 밥 한 공기 먹을 때 반 공기만 먹으며 모은 재산이 기와집 수십 채여 들판을 가득 채운 문전 옥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임종을 앞두고 내놓은 유언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박 노인의 침소 곁에는 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태식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집안의 전답을 계산하느라 눈을 번뜩였고, 둘째 아들 준식은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간신히 눈을 뜨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아, 너는 이 집의 장남이니 이 기와집과 모든 전답을 너에게 물려주마. 태식의 입가가 실룩거렸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 불효자 아버님 뜻을 받들어 가문을 잘 지키겠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만 준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둘째 준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식아, 너는 성품이 착하나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큰 재산은 독이 될 뿐이다. 대신 내가 평생 아꼈던 저 누렁이를 너에게 주마. 방 한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눈이 멀어 비실거리는 늙은 개 누렁이가 주인의 목소리에 꼬리를 힘없이 흔들었습니다. 준식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면 돌멩이라도 귀하게 여길 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마지막 유언이 준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준식아, 이 개가 죽으면 반드시 내 방 앞마당 저 늙은 대나무 밑 세자 깊이에 묻어주어라. 그 개는 내가 죽어서도 곁에 두고 싶은 놈이니 절대 다른 곳에 묻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누렁이는 제가 목숨 걸고 돌볼 것이며 돌아가시면 꼭 아버님 곁에 묻어드리겠습니다. 준식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노인은 만족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박 노인이 숨을 거두자마자 태식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 이 멍청아. 아버지 명 들었지? 너는 개 한 마리 받았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 태식은 준식에게 쌀 한 톨 내주지 않고 개와 함께 수레 하나에 실어 내쫓았습니다. 준식은 비틀거리는 눈먼 누렁이를 등에 업고 산기슭 쓰러져가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집 아버지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효자 아들한테 개 한 마리만 던져주다니. 하지만 준식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꽁보리밥으로 연명하면서도 늙은 누렁이에게는 장터에서 얻어온 고기 찌꺼기를 물에 씻어 먹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누렁아, 아버님이 너를 내게 맡기신 건 다 이유가 있을 게다. 그저 죽지 말고 버텨다오. 한편 재산을 통째로 물려받은 태식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도박판을 버리고 술잔을 기울이며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물쓰듯 써댔습니다. 가문을 노리던 탐관오리와 빚쟁이들은 태식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그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저번 도박빚이 이자까지 쳐서 5천냥이라네.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이 기와집도 우리 거네. 태식은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더 있을 거라 믿고 집안 곳곳을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준식은 오두막에서 누렁이와 함께 굶주림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일어설 힘조차 없는지 헐떡거리는 숨소리만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식의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본가 마당의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준식이 누렁이를 살펴보니 늙은 개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식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만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준식은 죽은 누렁이를 낡은 가마니에 싸서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 시각 본가인 기와집은 이미 빚쟁이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지 못한 태식은 빚쟁이들에게 안채를 내주고 행랑채로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문 앞에는 칼을 찬 왈패들이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습니다. 준식이 수레를 끌고 대문 앞에 섰을 때 왈패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야, 이 거짓골을 한 놈은 뭐야? 여긴 이제 내 형 집이 아니야. 당장 꺼져. 준식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아버님, 유언이 있어 왔습니다. 저 누렁이가 죽었으니 아버님 곁 대나무 밑에 묵게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례만 치르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수레를 들춰보았습니다. 정말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한 게 시체뿐이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개 시체를 들고 왔어? 저 미친놈 그냥 내버려둬라. 개 한 마리 묻어준다고 땅이나 좀 파겠다는데 뭐 어쩌겠어. 악인들은 방심했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의 준식이 자신들을 위협할 거라곤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준식은 왈패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생전에 머물던 방 앞 그 늙은 대나무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식은 삽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를 파고 두 자를 팠습니다. 지켜보던 왈패들은 술판을 벌이며 야, 깊게도 판다. 개 무덤이 아니라 사람 무덤이냐?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침내 세자 깊이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삽 끝에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깡! 준식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가 정확히 찍어준 위치였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준식의 삽 끝에서 들려온 그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는 적막하던 마당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술판을 벌이며 준식을 비웃던 왈패 대두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야, 방금 무슨 소리 안 났냐? 돌멩이라도 걸린 거야? 준식은 등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여기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준식은 일부러 삽을 더 거칠게 땅바닥에 내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에구, 아버님이 생전에 여기다 돌덩이를 묻어두셨나 보네. 개 무덤 하나 파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네. 준식은 짐짓 허리를 두드리며 왈패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수레에 실려있던 낡은 거적대기를 가져와 구덩이 입구를 슬쩍 가렸습니다. 구덩이 안쪽 세자 깊이 아래에는 녹슬었지만 단단해 보이는 철암의 귀퉁이가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식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것이었습니까? 저를 이 험한 적진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요?
준식은 소매로 땀을 닦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왈패들은 이미 술 기운이 올랐는지 자기들끼리 농을 주고받으며 다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준식은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철암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기름종이로 여러 겹 쌓여 있어 습기조차 배지 않은 그 암을 준식은 죽은 누렁이의 사체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누렁이가 그 함을 품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준식은 떨리는 손으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아, 이제 아버님 곁에서 편히 쉬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준식의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이 철암을 들고 무사히 이 대문을 나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매립을 마친 준식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왈패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산골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행랑채에서 거들먹거리며 나오던 장남 태식이 준식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너 정말 빈손으로 가는 거냐? 아버지가 그 개한테 금반지라도 끼워두지 않았더냐? 어디서 수작 부리지 말고 술에 다 보여주고 가. 태식은 빚쟁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 친동생을 더욱 모질게 몰아세웠습니다. 태식의 명령에 왈패 하나가 다가와 준식의 빈 수레를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님. 보시다시피 낡은 거적대기뿐입니다. 사실 준식은 철암을 이미 자신의 낡은 도포 안쪽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도포가 헐렁하여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준식은 행여나 철암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낼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치워라, 재수 없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태식의 갈에 섞인 침이 준식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준식은 굴욕감을 삼키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악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준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숲길로 접어들어서야 준식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준식은 품 안에서 철암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기름 종이를 한꺼풀씩 벗겨내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함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준식이 상상도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누런 종이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과 숫자였습니다. 임술년 5월 사또 김대감에게 상납한 뇌물 3,000냥, 증인 이방 최씨, 장남 태식의 도박빚을 조작하여 가산을 가로채려는 만석군 조다로의 밀약서.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의 권력을 쥔 사또와 형 태식을 이용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던 악인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박 노인의 친필이 담긴 문서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준식아, 이 문서를 보는 날이 왔구나. 나는 내 형이 가문을 말아먹을 것을 알고 이 집의 모든 문전옥답과 기와집의 명의를 이미 내 이름으로 돌려두었다. 증인은 한양의 이판서 어른이시니 그분께 이 증표를 전해라. 악인들에게 이 장부를 보여주지 마라. 그들은 너를 죽여 증거를 인멸할 놈들이다. 곧장 관가로 가지 말고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를 찾아가 이 장부를 바쳐라. 준식은 전율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작은 아들이 이 거대한 악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 정당하게 자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완벽한 법적 방패와 공격용 칼을 쥐어주신 것입니다. 준식은 장부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못난 아들이라 아버님의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원망만 했습니다. 이 미천한 목숨, 가문을 바로 세우는 데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준식은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을 틈타 고을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고을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들이 머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암행어사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준식은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칠흑 같은 밤길을 재촉했습니다. 준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품속에 품은 철암이 심장 박동에 맞춰 묵직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수십 명의 목숨줄이 걸린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버선이 피로 물들었지만 준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아버지의 명예도 가문의 부활도 영영 어둠 속에 묻힐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박 노인의 본가인 기와집 안채에서는 승전보라도 울린 듯한 광란의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 태식은 이미 눈이 풀린 채 빚쟁이 대두인 조다로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어르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일이면 아버지가 숨겨둔 금괴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조다로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태식의 머리 위에 술을 부었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었나? 집안 마당을 다 뒤엎어도 안 나오는데 금괴는 무슨 금괴야. 이제 이 집 문서는 내 손에 들어왔으니 자네는 내일부터 이 집 마당이나 쓰는 머슴으로 살아야겠네. 하하. 태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박판에서 써내려간 차용증과 인장을 찍은 양도 각서들이 조다로의 품속에 가득했습니다. 가문을 노리던 악인들은 박 노인이 죽기만을 기다렸고 그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장남을 이용해 수백 년 내려온 명문가의 뿌리를 단숨에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술판 한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또의 신복 이방이 조용히 조다로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봐, 조다로, 그런데 아까 그 둘째 놈 말이야. 걔 시체를 묻겠다고 마당을 파던 놈. 그놈 표정이 나갈 때 묘하게 밝아 보이지 않았나? 혹시 그놈이 무언가 가져간 건 아닐지 모르겠어. 조다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걔 시체 밑에 보물을 숨겼을 리가 있나? 하지만 지피는 데가 있군. 야, 당장 그 둘째 놈이 사는 산골 오두막으로 애들을 보내. 만약 그놈 손에 종이 한 장이라도 들려있다면 무조건 뺏어오고 저항하면 아예 입을 막아버려. 조다로의 명령에 칼을 찬 왈패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기 위한 사냥개가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한편 준식은 읍내 장터 구석에 있는 낡은 주막 낙선제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가 생전에 진짜 귀한 손님은 화려한 객주가 아니라 낡은 주막을 찾는 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준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막의 삐걱거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한양에서 오신 선비님을 뵙고자 합니다. 주모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짓골을 한 준식의 몰골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밤중에 웬 비렁뱅이가 선비를 찾아? 저기 윗방에 선비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너 같은 놈을 만날 분들이 아니야. 당장 꺼져. 준식은 주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이 고을 백성 수천 명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분들께 전해주십시오. 눈먼 누렁이의 마지막 주인이 왔다고만 전해주십시오. 주모는 미친놈 보듯 준식을 쳐다봤지만 준식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결연하여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주막 안쪽 가장 깊숙한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남루한 선비복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촛불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가 기다리라던 사람, 암행어사 이몽원이었습니다. 어사는 준식의 몰골을 훑어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박 노인의 작은 아들인가?
아버님께서는 자네가 오늘 밤 이곳에 올 것을 3년 전부터 예견하셨네. 준식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사또님, 제 아버님께서는 이 고을에 썩은 뿌리를 뽑기 위해 이 못난 아들을 방패 삼으셨습니다. 여기 아버님이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오신 증거가 있습니다. 준식은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철함을 꺼내 바쳤습니다. 어사는 철함을 열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가 넘어갈 때마다 어사의 안색은 점점 푸르게 질려갔고 곁에 있던 역졸들의 주먹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사또 김대감이 조다로와 결탁하여 가뭄 때 백성들에게 나눠줄 구휼미를 빼돌리고 그 죄를 박 노인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기록이 여기 다 있구나. 심지어 자네 형 태식을 도박에 빠뜨려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적혀 있어. 어사는 장부를 덮으며 준식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박준식 자네. 아버지는 진정한 의인이셨네. 스스로를 자린고비라 칭하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 고을의 거악을 한 번에 쓸어버릴 그물을 짜고 계셨던 거야. 자네가 그 눈먼 개를 지키며 견뎌온 시간은 이 고을을 구하는 거룩한 인내였네. 그때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왈패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안에 박준식이라는 놈이 있지? 당장 그 놈을 내놔라. 사또 나리의 명을 거역하는 놈들은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 조다로가 보낸 사냥개들이 벌써 이곳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준식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어사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허리춤을 만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햇살보다 눈부신 구리빛 마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걱정 말게. 이제 사냥꾼이 나설 차례니까. 어사는 역졸들에게 나지기 명령했습니다. 출도를 준비하라. 내일 아침 태양이 뜨는 순간 저 기와집 마당에서 박 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완성하겠다. 준식은 왈패들을 피해 어사의 뒤를 따르며 다시 한번 본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곧 그 불꽃을 잠재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것임을 준식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박 노인의 본가 마당은 유난히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조다로와 왈패들은 밤새 준식을 찾지 못한 분풀이를 장남 태식에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내 동생 놈이 대체 어디로 숨었는지 말하지 않으면 당장 관가로 끌고 가 내 놈의 손목을 날려버리겠다. 태식은 마당 흙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조어르신.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저 개 시체나 묻으러 온 놈인 줄 알았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태식의 비겁한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 조다로의 가죽신이 태식의 가슴팍을 가차없이 걷어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본가의 웅장한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내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매서운 준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으나 기계만큼은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조다로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호라,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내 놈이 어제 파낸 철함은 어디 있느냐? 곱게 내놓으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준식은 조다로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다로, 그리고 여기 계신 이방 어르신. 우리 아버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그저 금괴 몇 덩이인 줄 아셨습니까? 아버님은 당신들이 이 고을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 추악한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소. 그 철함에 든 것은 당신들의 목을 칠 작두날이었단 말이오.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버려라. 조다로의 비명 섞인 명령에 왈패들이 칼을 뽑아들고 준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준식의 목에 시퍼런 칼날이 닿으려는 찰나 담벼락 너머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청천벽력 같은 고함과 함께 수십 명의 역졸이 담을 넘고 대문을 박살내며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술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다로와 이방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역졸들의 창날이 그들의 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어사 이몽원이 마패를 치켜들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박 노인이 남긴 철암 속 장부를 든 서리들이 엄숙하게 서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 김대감과 상인 조다로는 들어라. 너희는 박 노인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도박판을 설계하고 나라의 구율미를 횡령하여 그 죄를 힘없는 백성들에게 씌웠다. 박 노인이 남긴 이 장부에는 너희가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와 날짜, 증인의 서명까지 단 한 자의 오차도 없이 적혀 있느니라. 어사의 호령에 조다로는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어사또님, 오해입니다. 저 장부는 박 노인이 저희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어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조작이라고? 여기 적힌 비자금 창고의 위치와 사또가 숨겨둔 밀서함의 열쇠 번호까지 모두 가짜란 말이냐? 이미 역졸들이 내 놈의 창고를 급습하여 횡령한 구율미 5천 가마를 확보했다. 증거 앞에 악인들은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장남 태식은 제 동생 준식의 다리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식아,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너에게만 보물을 주신 줄 알고 시기했는데 아버지는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너를 택하신 거였구나. 준식은 형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주신 보물은 금괴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정직한 길을 걷는 사람만이 가문을 지킬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형님은 그 집과 전답을 받았을 때 이미 가문을 잃으셨던 겁니다. 어사는 마당 한 구석, 준식이 누렁이를 묻었던 대나무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식, 자네의 아버지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네.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악인들이 방심할 틈을 노려 자네의 효심을 이용해 정의의 칼날을 묻어두셨으니 말이야. 눈먼 개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자네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 장부는 영영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네. 조다로와 이방 그리고 사또의 무리가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통쾌한 함성을 질렀고 억울한 누명을 벗은 박 노인의 이름은 고을 전체에 칭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준식은 아버지가 머물던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조용히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금괴는 없었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탐욕의 소굴이 아닌 정의와 효심이 깃든 진정한 명문가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끌려간 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기와집 마당에는 유난히도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사는 준식에게 아버지가 남긴 진짜 재산 목록과 땅, 문서를 정중히 건넸습니다. 박준식, 이제 이 모든 것은 정당한 주인의 손으로 돌아왔네. 아버님께서 한양의 이 판서 어른께 미리 확인해 두신 덕분에 법적으로 그 누구도 이 재산을 탐낼 수 없네. 준식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려한 기와집이 아닌 방금 전 자신이 파헤쳤던 대나무 밑 개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시 삽을 들고 누렁이의 사체 옆에 아버지가 남겼던 빈 철암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흙을 덮었습니다. 누렁아, 이제는 진짜로 편히 쉬어라. 내가 내 곁에 있어준 덕분에 아버님의 진심을 지킬 수 있었다. 준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흙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재산을 되찾아 기뻐 오는 줄 알았지만 준식은 아버지가 겪었을 그 외롭고 고독한 설계의 시간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된 장남 태식은 마당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는 찢어지고 갓은 삐뚤어진 채 그는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들과 짜고 가문을 팔아넘기려 했던 죄로 관가에 끌려갈 처지였으나 준식은 어사에게 간청하여 형의 처벌만은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준식의 목소리에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준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구박하고 개 한 마리만 줘서 쫓아냈는데 어찌 나를 용서하느냐? 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왜 나에게 이런 짓만 되는 유산을 주셨나 하고 말이다. 준식은 형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형님에게 집을 주신 건 형님이 가진 탐욕의 밑바닥을 스스로 보게 하려 하심이었고, 제게 개를 주신 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인내를 가르치려 하심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형님에게 개를 주셨다면 형님은 진작에 그 개를 시장에 팔아버리거나 잡아먹지 않았겠습니까? 태식은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독과 약을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식은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박 노인처럼 자린고비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모은 재산 중 일부를 떼어 고을의 보민당이라는 약방을 차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누렁이처럼 눈이 멀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보살폈습니다. 거지가 된 형 태식은 동생의 집에서 마당을 쓸고 소를 키우며 처음부터 다시 삶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기와집 방 안에서 도박판을 벌이던 때보다 땀 흘려 일하고 동생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할 때 태식의 표정은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식도 혼인을 하고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의 대나무 밑 누렁이의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무덤에 개를 묻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준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금괴보다 훨씬 소중한 보물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다.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개처럼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산다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철암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박 노인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기와집과 논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지혜, 그리고 보잘것없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불던 그 겨울밤의 유언은 그렇게 한 가문을 살리고 고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을에는 늙은 대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아버지가 늙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로 말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